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함께 자리에 누운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성은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역사는 성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죠.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신을 섬겼고 왜 싸우고 죽어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전쟁과 종교,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역사를 이끌어온 주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역사 뒤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하고 그 어떤 본능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닌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성에 대해, 특히 부정한 성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역사를 보세요.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의 성이 나와 있죠. 성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석기시대의 화장실 벽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나와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알려진 근동지방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야만과 지성이라는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는 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남녀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인은 삶과 사랑, 성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메소포타미아 사회에는 고위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돼 있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시종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했고 시종이 주인과 관계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성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남성의 일방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의 신체, 특히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남편에 대한 강력한 범죄였습니다. 남편의 전유물이던 성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절도범으로 치부됐습니다. BC 1600년경에 쓰여진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정부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를 하나로 묶어 재판장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기서 여성은 꼬챙이에 코가 뚫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용을 위해서 일부러 뚫기도 하지만은 그땐 아주 모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외 정사가 모두 금기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는 특별한 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기원전 1600년에서 2100년 사이의 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왕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건 여사제나 이슈타르 같은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슈타르는 수메르어로 이난나라고도 하죠. 그런 행사는 풍요롭고 안녕한 한 해와 왕의 성공적인 통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치러졌습니다. 그걸 통해 풍년과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여사제, 어찌 보면 장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본성을 치료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약 아닌 약은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가 야생인간인 엔키두를 길들일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피를 부르는 무력 대신 칼보다 더 치명적인 힘이 있는 정욕을 선택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는 야생 인간을 잡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락 출신의 한 창부를 보내 그를 유혹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창부는 아주 섹시한 방법으로 엔키두에게 접근했고 둘은 6박 7일 동안 쉬지 않고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밤의 여인과 꼬박 일주일을 함께한 엔키두는 결국 길가메시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이 야성을 가라앉힌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나 창부, 신화의 주인공들만 성적 쾌락을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열정과 쾌락, 로맨스를 꿈꿨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성과 남성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묘사한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슈타르가 정부 두무지와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빠란 호칭이 나오는데 실제 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빠가 날 집으로 데려갔다. 달콤한 꿀향기가 나는 침대에 날 눕히더니 조금씩 내 곁으로 다가와 아주 천천히 날 애무했고 상기된 얼굴의 오빠는 내 몸 구석구석을 핥아주었다. 너무 놀란 난 오빠를 향해 움직였고 그 밑에서 전율했다. 난 부드럽게 오빠를 밀었고 그의 손은 은밀한 부분을 향했다. 사랑하는 오빠, 난 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에로티시즘이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시각을 엿보기엔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성은 재생산의 도구임에 틀림없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쾌락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해결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정신과 유격의 잠재력을 하나로 결합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일 강가로 배경을 옮겨 그들의 성과 로맨스를 살펴볼까요?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집트인들은 5,000년 전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과 정신의 세계는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 불멸로 가는 길은 사원뿐만 아니라 침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종교의 모든 면에 걸쳐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우주가 신의 수음을 통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톤의 자위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믿었습니다. 자위를 통해 인류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이집트인의 성을 방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자와의 성교는 물론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삶과 풍요로움, 부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시스 여신과 그녀의 남편인 오리시스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리시스는 사악한 처남인 세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트는 그의 시체를 토막내 이집트 전역에 뿌렸죠. 그 중에서도 오리시스의 성기는 나일강에 버려져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시스는 흩어져 있는 남편의 시체를 모두 모은 후 그 시신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미라로 만든 것이죠. 석조물을 살펴보면 침대에 누워있는 오시리스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내 이시스는 새 모양의 연으로 표현돼 수정되는 순간 남편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것은 성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죽어서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신성한 접근이 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집트인들은 출산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을 즐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청소년 때부터 성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고대 이집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여성의 허벅지나 목, 가슴의 관능미를 높이 찬양한 시도 있어요. 여성을 새끼 거위나 고양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크로폴리스의 시인 소브낫이 지은 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성과 가축의 이미지를 결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올가미를 던지는데 능숙하다. 목동의 딸은 아니지만 내게 올가미를 씌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뜨거운 시선으로 날 사로잡았고 부드러운 엉덩이로 날 구속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이 이집트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을지 몰라도 BC 5세기경 이집트를 방문한 점잖은 대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화에 골고루 퍼져 있는 관능과 성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시력을 잃은 한 맹인이 처녀의 소변을 찾으러 다니더랍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대요. 이집트에 처녀가 없단 얘기죠. 극적인 표현을 위해 얼마간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의 일화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조차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방된 시각을 가진 그들도 간통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통을 다른 집에 간다고 표현했죠. 이집트인들은 결혼을 중시했습니다. 간통은 이집트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죠. 고대 기록을 보면 간통한 여성은 개의 먹이가 되거나 화형됐다고 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처형되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화형이나 불구라는 혹독한 형벌을 면한 부부들은 이집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면인 임신과 출산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식을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봤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성을 잊고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집트 여인들은 어떻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당시에도 임신 진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 가지 씨앗을 여성의 소변에 적시는 방법이었죠. 만약 특정한 씨앗에만 싹이 나면 임신을 뜻했습니다. 여성의 질환에 양파를 넣은 후 양파에서 나는 냄새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어요. 이집트인들은 피임법에 관해서도 뛰어난 지성을 발휘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스폰지뿐만 아니라 꿀, 상한 우유, 아카시아 나무, 심지어는 악어의 배설물까지 동원했죠. 이집트인들이 피임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그 냄새만으로도 피임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인의 생활은 대부분 파피루스 고문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이 고대 이집트 인구의 1에서 5%에 달하는 고위 계층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화려한 이야기들 대부분이 왕, 여왕, 그리고 귀족 같은 권력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아마르나 왕조의 전설적인 지도자이자 투투 왕의 장인이기도 한 아크나톤 왕은 이집트 예술에 비춰진 성으로 볼 때 양성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크나톤과의 만연했던 근친 상간, 즉 남매나 부녀 간의 결혼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영감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이자 이야기꾼이었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폭군 쿠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딸에게 매춘을 강요해 피라미드의 건축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쿠프의 딸은 자신을 위한 피라미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남성과 상대할 때마다 돌을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피라미드가 현재 기자에 있는 제2 피라미드인 카프레 혹은 카프렌 피라미드입니다. 카프레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이 쌓여진 때는 기원전 2800년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숨어있는 밀실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이집트인의 성과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자를 위한 사원벽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정교한 예술작품들. 하지만 일상을 그린 듯한 이런 그림 뒤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실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의 대부분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사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자가 배를 타고 있다거나 한 손에 거대한 작사를 들고 물고기를 찌르고 있죠. 이것은 확실히 성적인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찌르다란 말은 차이라고 합니다. 그건 임신, 침투란 단어의 어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수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고기 외에도 오리나 거위 같은 동물도 성적인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에로틱한 예술 작품이 모두 죽음이나 부활 같은 거창한 문제를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림도 많았죠. 디어 엘바흐리라는 곳에 있는 한 동굴에서 그런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한 사람은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요. 두 사람의 체위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죠. 그 그림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풍자의 한 방법으로 야한 낙서를 자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십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십장의 성기를 거대하게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죠. 거기엔 풍자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풍자, 에로티시즘과 사후 세계에서의 성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성관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생활 방식은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과 정신세계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접근은 육체적 쾌락과 영혼의 충만함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뒤를 이었던 거대한 문명에서 이러한 균형은 파괴됩니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로 자유로운 사상이 보장됐습니다. 철학, 종교는 물론 성까지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처럼 성에 끌려다니며 살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은 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성에 대한 그런 시각이 그들의 문화를 매력적인 동시에 이국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 남성들의 외설적인 행동은 신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제우스는 바람기가 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성적 취향은 여신, 여성, 그리고 소년까지 실로 광범위했죠.
신화에는 육체적 쾌락을 희화하고 있는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과 사티로스는 성적 욕망이라는 동물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성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꼭 톰과 제리, 톰 같아요. 제리를 잡아먹지 못하지만 제리를 쫓는다는 큰 목적을 갖고 있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은 가문을 이을 후계자를 낳기 위한 경제 행위에 불과했죠. 대개 남편보다 10에서 20살 정도는 어린 아내는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 고대 그리스는 남성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저택은 대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드론이라 불렸던 연회장이나 접견실은 남성들만의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남성들은 파티나 오락을 즐기거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대개 무의들이거나 악사, 장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여성 중에서는 지금으로 치자면 고급 창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로디테의 시종 혹은 헤타이라라고 알려졌죠. 하지만 헤타이라는 그리스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헤타이라는 동반자란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들은 정을 통하는 정부와 함께 공식적인 모임에 동행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여성들이었죠. 하지만 헤타이라와 함께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던 남편들은 오히려 조신한 부인에게 호색가라는 불명예를 선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강요받았어요. 이런 모순된 생각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풍습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통해 성욕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아내는 절대로 외도가 허락되지 않았죠. 그럼 아내는 어떻게 성욕을 채웠을까요? 그건 성기구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고 풍자적인 시가 한편 있어요. 마임이라고 부르는데 토요일 밤 파티장 같은 곳에서 그리스 작가 헤로다스가 지은 것입니다. 시의 주인공은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신발장이를 찾아가 성기구를 구입하죠. 그들은 그걸 진정제라고 불렀다는데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그건 남성의 상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스나 로마 여성에게 성기구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모두 상상이죠. 여성들이 이런 성기구를 구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고의 시장은 레스보스 섬의 도시 마틸레네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레즈비언들은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고대 아테네인들은 특히 레스보스 섬 출신의 여인들이 남성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즈비언이라 불리던 그리스 여성들은 연회에 참석한 모든 남성과 오럴 섹스를 했죠. 유명한 서정시인 사포도 레스보스 출신입니다. 관능미 넘치는 그녀의 작품은 수세기 동안 학술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레스보스 출신의 사포는 호모보다 100여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동성 연애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에로틱하게 그린 작품을 남기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대여 새하얀 옷을 입고 내게 돌아오라. 그대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 떨리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 사포가 그런 내용의 시를 쓴 것은 그 당시 전통적인 시풍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소녀를 위한 시를 소녀가 쓰는 것은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문체는 다분히 성적입니다. 그건 성적인 사랑의 언어와 존경의 언어, 그리고 찬양의 언어가 그리스 시 속에 하나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 연애자들을 비하하는 지금의 풍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도 심포지움에서 남성과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성적 취향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미식 축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든 하키보다 야구를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도덕적인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겁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는 대부분 어린 소년과 나이 많은 성인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의 신문화, 특히 고위 측의 신문화에서는 성인 남성과 청소년과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성인 남성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극기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동성애는 로맨틱하게 꾸며지기는 했지만은 직접적인 성교는 없는 연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 간의 동성애는 테베의 신성군대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베의 연인들로 구성된 300명의 군사는 그의 아버지와 알렉산더 대왕에 맞서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터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은 병사들의 시체 더미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관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죠. 부관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테베의 신성군대로 애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장렬하게 전사했다고요. 신성군대의 패배로 인해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러가고 헬레니즘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활발한 변혁의 시대는 그리스 문화, 특히 성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성의 나체상 대신 여성의 나체상이 아름다움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남녀 간의 성적인 연계감이 강해지면서 남성 간의 동성애가 줄어들었습니다. 현명하고 지성 있는 그리스인들이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2400여 년 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술과 문학, 철학과 함께 성에 대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각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오히려 현대적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은 삶에서 꼭 필요한 건강한 생활의 일부분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적으로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리스나 로마인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은 음담 패설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록이나 예술 작품에 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원전 264년경 광기 어린 전쟁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은 끝없는 확장 정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고 인구도 75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도시의 부와 활력을 등에 업고 풍부하고 다양한 하지만 조금은 왜곡된 성문화가 등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대개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적인 면,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다양한 범위의 성적 개념을 그리스인들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성과 관련된 그리스의 지식이나 신화 속 주인공을 단순히 이용한 것뿐이었어요.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그리스 신 중 하나는 프리아포스입니다. 매우 독특한 외모의 소유자였죠. 로마인들에게 남성의 성기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남성의 성기는 행운을 뜻합니다.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전차 위에 성기를 매달아 놓곤 했죠. 그게 악을 쫓는다고 믿었으니까요. 로마인들은 성을 상하 관계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정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굴복하는 것이었죠. 그 중심부에서는 로마의 고위층 남성들이 활약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남성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시민인 성인 남자는 인간의 표상이었어요. 속된 말로 구멍이 없다는 거죠. 남성은 관통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로마 남성들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교제를 추구하고 즐겼습니다. 로마 남성이 혼외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민의 가족, 즉 아내나 아들 혹은 딸과 관계를 갖는 건 절대로 피해야 했죠. 로마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만시켰던 주인공은 부자들의 집안일을 도맡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남녀노예들은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회적 지위를 갖진 못했죠.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신체는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됐습니다. 특히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인에게 개방됐죠. 그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들이 공중목욕탕이나 유곽, 전차 경기장에서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동안 고위층의 여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이류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이 아니라서 투표도 못했죠. 그래도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었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자기 주장도 강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입, 귀 막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지는 않았어요. 부부간의 정절은 아내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처럼 밖에서 성적 쾌락을 찾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설피시아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같은 계급의 남성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그걸 시로 표현했어요. 그와의 정사를 숨기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시에서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썼죠. 사랑하는 정부와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불행한 여인들은 나의 시를 읽고 나를 통해 그 모든 느낌을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인들의 혼외 정사가 백악관의 성희롱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마 여성 중에서도 이름난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남편 외에 정부를 가진 여인들 중 가장 알려진 사람은 세르빌리아입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의 어머니죠. 세르빌리아와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습니다. 로마의 학자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브루투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내 아들이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의 실제 아버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르빌리아와 같은 고위층 여성들은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혼하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2세기 풍자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혼을 거듭했던 한 부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부인의 기록이 또다시 갱신됐다.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두다니
비문에도 그 내용을 새겨야 한다. 유베날리스가 비록 화려한 상상의 나래를 폈다고 하지만 여성의 외도가 실제이든 가상이든 무덤까지 따라갔을 가망성은 충분합니다. 로마인들은 저주나 기도의 문구를 새겨 시신과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이 이러한 저주와 함께 죽음의 신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주의 수위는 아주 높아요. 이런 식이죠. 내 사랑을 더럽힌 당신을 평생 저주하겠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머리도 밉고 눈도 밉고 코도 밉고 입도 밉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다가 성기에 다다르면 이상한 표시를 해놓곤 했죠. 로마의 묘지는 창부와 남성들의 약속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성문화의 신물을 느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실과 체육실, 경비대의 시선이 두려운 은밀한 장소에서 쾌락이 당신을 유혹한다. 그리고 어둠과 부드러움, 와인과 향수, 창백하거나 시체처럼 화장을 한 여인을 찾아 안으로 숨어든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부하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내전에서 그는 로마의 퇴폐를 완전히 치유하리라 결심했죠. 그는 황제가 된 이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치적 내전의 원인을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욕과는 무관했어요. 여성들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했습니다. 간통을 범죄로 못 박았으니까요. 과연 아우구스투스의 도덕법이 로마인의 성욕을 줄이고 제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줬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로마인들의 음탕한 욕망에 치여 희생양이 됐을까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이후 그는 로마 고위층의 이혼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출산율은 급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국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법에서 남녀의 성이 너무 문란하다는 사실을 기본적 현실로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나 출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간통을 범죄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였죠.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법을 통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방랑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였습니다. 율리아와 그녀의 남편 아그리파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녀가 침대에서 상대한 사람이 남편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모두 아그리파를 닮은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율리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짐칸이 완전히 차 있지 않으면 절대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을 때 정부들과 관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로마 여성들이 임신하기만 기다려 외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특한 피임법을 사용했죠. 로마 피임법 중 25% 정도는 정말 효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피임에 아주 효과적인 약초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실피움이란 약초는 아주 유명해서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껌 같은 것을 몸속에 넣어 자궁 경부를 막는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5%는 엉터리였어요. 그중 하나가 관계를 한 후에 웅크리고 앉아서 재채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자가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1, 2세기 동안 로마인의 성은 뜨겁게 불타올랐고 경제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3세기에 있었던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 제국과 군대는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와 힘을 합치기에 이릅니다. 로마인들도 스스로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현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점점 4, 5세기를 지향하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순결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죠. 많이 포기할수록 신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죠. 고트족이 로마에 진입한 서기 410년,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기간 동안 제롬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에 관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시각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성적 자유를 누렸던 로마인들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느 로마 남성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겼죠. 후에 그는 기독교로 귀의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게 순결을 내리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인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런 고민과 범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결국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 후 모든 성적 욕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만은 인정했습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성이 있었어요. 그건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아래 누워있는 체위였습니다. 그것도 임신을 위해서만 허락됐죠. 정상위를 성교자의 체위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적인 포용력과 고대 문명의 실용주의는 점점 과거로 묻혀졌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이러한 가르침은 점점 서구사의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양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 인도 같은 동양 세계에서는 정신과 성의 조화로운 균형에 대해 깨닫고 있었습니다.